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 13 시작합니다. 네, 북한이 미국의 예방 전쟁에 전면 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무력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으로 미국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 작전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예방 전쟁에 전면 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선제 타격 시도가 드러나는 즉시 남한을 동시 타격하고 미국 발진 기지를 제압하는 등 전면적인 선제 타격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운용 부대인 전략군은 더욱 구체적인 작전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북한 전략군 대변인은 미국을 향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작전 방안은 곧 최고사령부에 보고되며 김정은이 결단만 내리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의 침략 장비 제압을 위해 강력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며 이번 위협도 김정은의 의지가 반영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최고 수위의 정보 성명으로 안보리 결의를 배격한 이후 군사적 위협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불바다뿐 아니라 실제적 행동, 물리력 행사 등 도발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력을 총동원하여 물리적 행사를 동반한 전략적인 조치들이 무섭게 취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 성명 발표 이후 도발을 감행해온 북한의 패턴을 감안할 때 핵실험을 비롯한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휴가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워싱턴 윤석희 특파원입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는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미 정보 당국이 결론지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으로 8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이 지난달 북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기밀 평가를 통해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며 요약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결론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완전한 핵 보유국으로 가는 중요한 문턱을 넘은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급격히 진전되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미 정보당국 등은 아울러 북한이 작년 말 기준으로 3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엔 60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북한이 소형 핵탄두를 성공적으로 시험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능력이 과대 포장되고 있다는 한반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진정한 위협은 북한의 핵 개발이 아니라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동북아 안보 구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 ICBM 실전 배치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이승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ICBM 개발에 구분응선을 넘은 북한에는 이제 두 가지 과제가 남았습니다. 바로 핵탄두 소형화와 대기권 재진입 기술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사실이라면 난제 하나를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탄두 재진입 기술만 확보한다면 북한 ICBM은 동북아 안보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게 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앞서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내년에 핵탄두를 실은 ICBM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역시 북한의 군사력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과 일본에 핵 확장 억지력을 제공해온 미국 역시 핵 공격 위협에 노출되면서 억지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공조는 물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역시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반대로 북한 비핵화와 북미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에 주장하는 중국의 영내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이승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군 수뇌부로부터 진급 보직 신고를 받고 강도 높은 국방개혁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조속히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국방개혁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강도 높은 국방개혁. 그냥 국방을 좀 더 개선한다거나 국방을 좀 더 발전시킨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황골탈퇴하는 정도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당면 과제는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완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역시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산비리. 이제는 다시 방산비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또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이제는 우리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불거진 사건을 보면 과거에는 그것이 거의 관행적으로 되어 오다시피 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다들 마음가짐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받았던 충격은 그동안 군 장병들에 대한 인권 어떤 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 의해서 있어놨는데 이번에는 우리 군 최고위급 장성 또 그리고 가족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 군내의 과거의 어떤 관행으로 쭉 내려온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일신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네,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어제 한반도에 전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어제 오전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에 전개한 것으로 안다며 정례적인 훈련 차원이기 때문에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B-1B 편대를 전개한 것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9일 만으로 우리 공군 전투기 편대와 연합 비행 훈련을 한 뒤 괌 앤더슨 공군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의장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성명보다 수위가 올라간 것인데요. 정당한 방어 수단이라고 주장했던 북한 측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전례 없이 강했습니다. ARF 외교장관 회의의 결과물인 의장 성명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심각한 우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난해 열렸던 라오스 ARF 의장 성명의 우려에서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입니다. 의장 성명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준수를 북한에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개발을 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북한 측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고립된 외교적 입지를 절감하는 무대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경 입장 천명으로 더욱더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성명 발표 이후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식 기자회견도 취소했던 북한 대표단은 출국 직전 취재진에게 성명서를 배포하고 ARF 의장 성명이 한반도 긴장 격화의 본질을 왜곡하는 미국과 몇몇 추종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세 악화의 악순환이 지속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모두 미국에 있다며 책임을 미국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북한 ARF 대표단을 이끈 리용호 외무상은 마지막까지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연합뉴스TV 황재용입니다. 네, 중국 스촨성 유명 관광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명이 숨지고 170명 넘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는데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에서 정주호 특파원입니다. 어젯밤 유명 관광지인 중국 스촨성 주자이거우현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으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에 따른 산사태로 100여 명의 여행객이 고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정부는 지진 발생 후 1급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으며 의료 및 구조 인력도 긴급 투입했습니다. 또 주자이거우 관광지 운영을 중단하고 주변 지역을 통제하며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총력을 다해 신속히 구조 작업을 벌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도 국가재난대응위원회와 국무원 재난구조지휘본부의 합동구조본부를 구성해 구조 작업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한국인 관광객의 부상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 당시 대피과장에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다리와 손목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촨성에서 강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도 지진이 뒤따랐습니다. 중국 지진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주자이거우 지진 현장과는 2200km 떨어져 있는 중국 북서부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6.6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 정조호입니다.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16시간 가까이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박 대장은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군 검찰 조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15시간 40분 만입니다. 박 사령관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며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박 사령관은 출석 약 13시간 40분 만인 어제 자정쯤 조사를 마친 후 약 2시간 동안 조서 검토를 했습니다. 군 검찰은 박 사령관에게 군 인권센터가 제기한 다양한 갑질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과 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조사를 받았던 부인 전모 씨와 마찬가지로 박 사령관 역시 혐의를 상당 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어제 단행된 군수 내부 인사에서 박 사령관에게 정책 연수 발령을 내려 현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의 전역을 유예하고 최대한 진상을 규명한 다음 사건을 민간 검찰로 넘길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정섬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대장이 지난해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직후 부인 전모 씨와 한 달 동안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장은 지난해 7월 한민구 당시 장관에게서 공관병 문제 관련 주의 전화를 받고 전 씨를 크게 질책했으며 이후 전 씨는 한 달간 수도권 자택에서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장은 군 검찰 조사에서 공관병에 대한 부인의 부당 대우를 구체적으로는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하는 등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7군단장에서 육군 참모차장으로 보직을 옮기며 냉장고 등 공관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양대 사정기관인 검찰과 경찰은 새 정부 들어서 거센 개혁 바람 앞에 놓인 기관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두 기관의 수장들이 공통적으로 인권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둔 경쟁이 본격화한 모양새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강도 높은 검찰 개혁은 경찰로선 기회였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백남기 농민 사망에 사과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경찰의 인권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마음속 다짐을 하였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 놓인 검찰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사과하면서 인권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검경 수장이 입을 모아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다가올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경찰이 수사권 독립에 수건을 푸는 데 기대를 건다면 검찰은 거세게 부는 외풍을 자체 개혁하드로 방어하는 전략을 펼치는 겁니다. 이런 개혁 의도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조직의 변화 또는 인적인 쇄신, 그것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말이 진실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인권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는데 검경이 밥그릇 지키기 차원을 넘어서야 개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확인한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부대의 광범위한 활동에 대해서 검찰이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를 보내줄 것을 국정원 측에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을 맡은 공판팀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관련 자료의 협조를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문을 통해 오는 30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증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댓글 부대의 규모와 운영 방식, 투입 비용 등이 포함된 문건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야가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상되는 8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홍재성 기자입니다. 여야가 이달 중순 이후 8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에는 큰 틀에서 뜻을 모았습니다. 8월 국회에서 법정 기한 안에 결산을 의결하려면 늦어도 오는 18일부터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정기국회 전에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8월 중순쯤부터 8월 말일까지 소위 말하는 결산 국회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광복절 행사 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8월 국회 일정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기싸움을 펼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박근혜 정부의 적폐 지출을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물관리 일원화 등 야당이 반발하는 현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임 정부의 예산 집행을 핀셋 검증하겠다는 데에선 국민의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장으로 활용해 전국 주도권을 쥐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소득자 증세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허점투성이라며 협공에 나설 태세입니다. 8월 국회는 국정감사가 진행될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이란 점에서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추석 민심에도 촉각을 세우며 국감을 추석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한지 추석 후가 나은지를 두고서도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홍재성입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선거 출마를 놓고 연일 시끄러운 모습입니다. 출마 반대파 의원들이 당직 줄 사퇴까지 했지만 안 전 대표가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반한 후보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동교동계 원로들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출마 선언 철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번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집단 탈당이나 출당 추진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출마 강행 시엔 표로 심판받을 것이라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조배숙, 김경진 의원에 이어 황주홍, 장정숙, 김종회 의원 등 안철수 출마 반대파 일부는 전대준비위원회와 선관위 당직을 반납하기로 했고 당권 경쟁자들은 대선 책임론으로 안 전 대표를 계속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수도권 표심 다지기에 열중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당화 비판에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게 사당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제 한 몸 던져서 독배라도 마시면서 당을 살리는 일에 제가 참여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안 전 대표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반한파 의원들 사이에선 천 전 대표와 정동영 의원 간의 후보 단일화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에선 안 전 대표 출마를 둘러싼 찬반 갈등에 매몰돼 전당대회의 핵심인 당 쇄신 논의는 뒤로 밀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국민의당은 황주홍 의원이 사퇴한 8.27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자리에 김관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유정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이 전준 위원장을 겸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은 또 경선 기탁금을 당대표 7천만 원, 최고위원 3천만 원으로 결정했으며 내일과 모레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적폐청산에 저항하는 세력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적폐청산위원회를 통해 비리와 부정부패, 갑질청산을 위해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적폐청산의 첫 과제는 보수 정권 9년간 본분을 망각한 권력기관을 국민 품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계약 저지 TF를 구성한 데 대해서 어이없는 소식에 경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최고위원은 당 혁신위에서 인적 쇄신 방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해 당을 해체하고 재창당한다는 수준의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적 쇄신을 하지 않으면 조직이나 정책 혁신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적 쇄신 방법론에 대해서는 당협위원장 재공모 시 문제 있는 인사를 배제하고 50세 미만 젊은 층과 여성을 적극 중용하는 등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통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는 하급심 생중계 1호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서 중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방식과 안전 문제 등을 놓고 법원은 고심에 들어갔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을 앞두고 법원 앞에는 하루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많은 이목을 끈 사안인 만큼 선고 생중계 여부를 두고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 재판부는 선고가 예정된 오는 25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생중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하급심 선고에 대한 중계 방송이 가능해진 건데 피고인 인권 문제나 여론 재판의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신청서가 접수된 건 없다면서도 중계에 대한 수요와 각 법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여부도 문제지만 막상 중계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거리입니다. 선고까지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직접 중계를 할지 언론사에 위임할지 등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생중계 도중 돌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국정농단 재판 방청객들이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동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첫 생중계 가능성을 눈앞에 두고 법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소득 수준은 48위로 전년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는 1조 4,112억 달러, 세계 11위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의 GDP 순위는 2008년 15위를 기록한 이후에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11년째 10위권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31만 명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 사정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1만 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고용률은 61.5%로 작년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실업률도 3.5%로 작년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수가 작년 7월보다 5만 명 늘면서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오르며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일자리위원회의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내년부터 정부 예산 사업에 고용 영향 평가를 강화해서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과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세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일자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처음으로 5, 60대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일자리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기관 평가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재정 사업, 그리고 주요 법률과 정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대폭 강화된 고용 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성과를 따져 예산을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평가에 일자리 지표가 핵심 지표로 추가됩니다. 일자리 창출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예산과 세제, 금융 혜택을 주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기준 생산 가능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5, 60대 신중년 세대를 위한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도 추진됩니다. 재취업과 창업, 귀농, 귀촌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신중년에 적합한 직무를 개발해 고용하는 사업주에는 장려금 지원도 이뤄집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바뀐 65세 이상 도급 용역 근로자를 내년 상반기부터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늘 선택 약정 할인율 상향 계획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합니다. 이 통사들은 연간 매출 감소와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회사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의견서 요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과정으로 이동통신사의 이 같은 입장과는 상관이 없이 오는 9월 25% 요금 할인을 시행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에 이동통신사들이 소송 등을 통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 산업의 모든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일부 산업이 아닌 전 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본사 4,800여 곳과 대리점 70만여 곳이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본사를 대상으로 유통 경로별 거래 비중이나 반품 조건 등을 파악하고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을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업계의 8월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과 한미 FTA 재협상 그리고 최대 3조 원 규모의 통상 임금 소송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판결에 따라서 한 해 순이익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당초 오는 17일이었습니다. 추가 검토 때문에 연기되긴 했지만 8월 중 선고가 유력합니다. 쟁점은 기아차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의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사측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을 덩달아 인상해야 합니다. 노조원 2만 7천여 명이 참여한 이번 소송에서 기아차 노조가 승리하면
최대 3조 원 규모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는 작년 기아차 한 해 순이익인 2조 7천억 원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이 일정 간격으로 지급됐고 하루만 일해도 지급됐기 때문에 통상임금 성격이 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신의 성실 원칙 적용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3년 비슷한 유형의 가불 오토텍 사건에서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측은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서 지난해 대비 매출이 반토막 났고 미국 시장도 28% 급감한 경영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줄 경우 자동차 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에 38조 원 이상 추가 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대출 사기 등 불법 금융 피해가 올해 상반기 동안 하루 평균 266건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48,663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대출 사기가 12,0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과 미등록 대부, 불법 대부 광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이를 통해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특정 계좌로 입금을 요구받으면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번호 유출 피해자 9명의 주민번호가 바뀝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16건을 심사한 결과 9건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을 신청한 주요 사유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의도용 피해 3건, 가정폭력 피해 2건 등입니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변경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학교 등 국가 주요 시설의 재난 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내진 설비를 보강한 뒤 오히려 지진에 더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바로 부실 시공 때문입니다. 박상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21개 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26개 학교에 139억 원을 투입해 내진 보강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진 발생 시 충격에 저항함으로써 건물의 진동을 제어하는 VES 재진 댐퍼를 설치한 건데 국립연충원에도 시공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시공 과정에서 치명적인 부실이 발견됐습니다. 지진 발생 시 이 장비가 충격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건물 대들보를 파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VES 재진 댐퍼에 가해진 지진 충격이 건물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시공한 결과 지진 안전성이 오히려 더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팔당댐에서도 각종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1966년 2월 팔당댐 허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호우로 인해 예상되는 가장 큰 홍수량을 정부 허가 조건보다 낮게 설계했고 정부는 이를 그대로 승인한 겁니다. 1995년엔 허가 연장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팔당댐의 내진 등급이 특등급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1등급으로 관리되어 온 사실도 확인하고 수리 능력 확대와 내진 보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집값과의 전쟁에 나선 정부가 분양권 규제, 돈줄 죄기, 양도세 폭탄에 이어서 세무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집값 급등지에서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분양권 불법 전매를 한 사람, 그리고 편법으로 증여받아서 집을 산 사람 등 286명이 그 대상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32살 회사원 A씨는 2013년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계약금 외엔 모두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은 것은 고액 자산가인
A씨 아버지였습니다. 일부를 갚아도 은행 근저당이 설정된 등기부는 안 바뀐다는 점을 노렸지만 결국 수억 원의 증여세가 추징됐습니다. 또 양도세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판 57살 B씨는 세금 신고 때는 정상거래처럼 꾸몄다 들통나 대납 양도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서울, 강남 등 전국 집값 급등지에서 집을 사고 팔며 이런 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포착된 286명에 대해 국세청이 동시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상반기 2천여 명을 적발해 2,700억 원을 추징한 데 뒤이은 겁니다. 소득이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편법 증여 혐의가 짙은 고가주택 매입자나 고액 전세입자, 다운계약서 신고자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분양권 불법 전매나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한 중개업자들도 고강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 외에 가족까지 금융추적 조사를 벌이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사업체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세법, 부동산 실명법 같은 법 위반이 드러나면 고발하거나 세금 외에 과징금, 과태료까지 물리는 한편 전담 인력 370여 명을 투입해 탈세 감시에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네, 주택담보 대출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6.19 부동산 정책이 본격 시행된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37조 7천억 원으로 한 달 새 6조 7천억 원 불어났습니다. 이는 부동산 대책 본격 시행 전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막판 수요가 몰리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6월보다도 증가폭이 5천억 원가량 큰 겁니다. 특히 증가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한 달 전보다 5천억 원 증가한 4조 8천억 원을 기록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파트 내 이웃집이 발코니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간접 흡연 피해를 입고 있다면 앞으로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이웃집에 금연을 권고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흡연 간접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의무와 함께 관리사무소 등이 금연을 권고하면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화장실이나 발코니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이를 문제 삼을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햄버거의 위생 상태를 조사해 공개하려던 시도를 이른바 햄버거병 소송에 휘말린 맥도날드가 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7일 법원에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 실태 조사 결과 공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 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측은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 검토를 위해 햄버거 위생 실태 발표를 미뤘습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10일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유럽을 강타한 이른바 살충제 오염 계란 파문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계란뿐만 아니라 계란을 원료로 한 식품도 오염됐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 김병수 특파원이 보도해왔습니다. 유럽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을 둘러싼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에서는 이미 오염된 계란 수백만 개가 폐기됐습니다. 살충제에 노출된 수백만 마리의 닭도 살처분됐거나 진행 중입니다. 계란을 원료로 한 식품도 피프로닐에 2차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파문이 업계 전반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네덜란드 식품업계는 자체 조사 결과 식품은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이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농도가 낮아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소비자들은 피프로닐에 크게 오염된 식품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먹거리 안전을 책임진 각국 정부도 여론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식품업계의 해명에만 의존한 채 적극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EU도 책임 피하기에 급급해 보입니다. EU 집행위는 벨기에 당국이 살충제 오염 계란을 발견하고도 한 달 후에야 통보해 왔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회원국 정부에 돌렸습니다. 브뤼셀에서 연합뉴스 김병수입니다. 네,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이 시간 누리꾼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의 대표적인 고사찰인 나라현의 도다이지에서 한글로 보이는 낙서가 발견돼 일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포함한 이 낙서는 도다이지 내 불닭인 훗케도의 건물 라이도의 나무 난간 부분에 무언가에 의해 긁힌 듯 새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본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서 낙서를 난 사람을 찾아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다이지는 8세기에 세워진 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고 일본 정부는 라이도를 포함한 홋케도를 국보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희귀종으로 알려진 알비노 분홍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이 미국 해안에서 포착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미 NBC 방송과 일간지 팜비치 포스트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캘커이슈 해안에서 분홍 돌고래가 물세례를 일으키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핑키라는 애칭을 얻으며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분홍 돌고래. 물살을 제법 세게 헤치고 나가는가 하면 어미로 보이는 검은색 돌고래와 함께 유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알비노 돌고래는 피부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합성 결핍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변종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국립해양대기국 관계자는 이 희귀 돌고래는 분홍빛으로 보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피부 멜라닌 세포가 탈색된 돌연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알비노 돌고래는 1962년 이후 단 14차례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한 뉴스였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나마 한 차례 비가 지나갔던 충청 이남 지방은 오늘 폭염이 주춤할 거라고 하는데요. 네, 자세한 날씨는 야외에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보나 캐스터. 네, 이렇게 수영장의 시원한 물만 바라봐도 더위가 한결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무더위 속에서도 방학을 맞아 놀러온 아이들은 한껏 신나 보이는데요. 오늘도 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 추가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제주도 역시 호우특보가 해제되고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졌습니다. 오전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던 충청 이남 지방은 낮 동안 전주와 부산이 30도, 대전과 대구가 31도로 폭염이 일시 쉬어가겠고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지역은 서울과 제주 모두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경북 지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동해안 지역으로만 내일까지 20에서 70mm가량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에 구름만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극심한 폭염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당분간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폭염의 고비는 한풀 꺾였지만요. 계속해서 낮 기온 30도를 넘어가니까요. 더위에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 일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